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바쁜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 흐름을 훨씬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정치 사법 이슈, 중동 전쟁 기름값, 부동산 증시, 야구 날씨까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를 한 번에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하나하나 따로 보면 각각 큰 이슈인데 이걸 한 줄로 세우면 지금 나라 안팎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한지 바로 느껴집니다. 먼저 사법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행 첫날이라는 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전국 법원장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법이 만들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현장 실무에서 바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로 인해 실무 혼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동시에 법 왜곡죄로 인해 형사법관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은 현장 법관들 입장에서는 판결 하나, 절차 하나가 훨씬 더 민감한 형사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도는 출발했는데 운영 장치는 아직 촘촘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와 외교가 맞물린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부터 상당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요즘처럼 사안마다 부딪히는 국회에서 합의 처리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만 봐도 이 문제를 얼마나 급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안보 복합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미투자 특별법은 일단 처리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변수까지 포함한 더 넓은 위기 대응 전략에서는 여야 간 간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한쪽 문은 열었는데 복도 끝 문들은 아직 잠겨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변화가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며 공천 신청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당내 긴장감이 꽉 들어 있습니다. 공천 신청을 다시 보류했다는 건 단순한 신중론이 아니라 공개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특히 장동혁 대표의 변화가 없이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 체제와 리더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저륜 결의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 지역 전 연령대라는 표현이 주는 무게가 큽니다. 특정 지역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체 판세가 밀리는 모양새라는 거니까요. 결국 오세훈 시장의 보류와 여론조사 결과가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서를 제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자를 고발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냥 불쾌하다, 유감이다 수준이 아니라 고발이라는 수단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당의 대응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정청래 대표도 대응에 나서며 당 차원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개별 인사의 분노가 아니라 당 전체가 움직이는 구도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침묵하던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질 때가 많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나란히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같은 자리를 놓고 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세력과 메시지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세부 규칙을 둘러싼 후보 간 신경전이 격화되며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세부 규칙이라는 게 겉보기엔 기술적인 문제 같아 보여도 실제 경선에서는 엄청 민감하죠. 룰을 누가 유리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흔들리니까요. 결국 지금은 출마 선언보다 룰 싸움이 더 매운 구간에 들어간 셈입니다. 다음 뉴스도 꽤 묵직합니다. 경찰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는 표현 상당히 강합니다. 경찰은 선거 하루 전 국정원이 선관위2 개표 시스템 허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김 전 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 하루 전이라는 시점도 굉장히 예민하고 국정원 선관위2 개표 시스템 발표 과정이라는 단어들이 한 줄에 모이니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단순 발표가 아니라 그 발표가 왜 그 시점에 어떤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는다는 건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핵심들이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재난과 치안을 책임졌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대응 과정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서 대응이 무너졌는지를 다시 묻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사법제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판소헌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16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만에 16건이면 시작 속도가 상당하죠.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헌재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도 취지와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무에서는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이 실무 혼란을 걱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과 연결됩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나흘 만에 보복을 다짐하는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나흘 만에 첫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그 메시지의 성격이 보복 다짐이었다는 점이 매우 강렬합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며 전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 수준이 아니라 해상 물류와 지역 안보를 정면으로 흔드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주변국 석유 저장 시설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해상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 해상 물류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란은 전쟁을 끝내려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석유 저장 시설, 항구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이 키워드들이 동시에 등장하면 전 세계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물류 보험 안보가 한꺼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군사작전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승리를 말했다는 점과 동시에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한 점이 함께 나왔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주도권을 과시하는 정치적 발언에 가깝게 들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해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서도 미국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전쟁을 말하면서도 결국 유가를 안정시켜야 하고 군사작전을 말하면서도 국내 경제의 부담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총선과 기름값이 한 화면에 같이 나오는 상황이죠. 국내로 돌아오면 그 여파가 바로 피부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정하는 유류 최고가격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됐지만 주유소 판매 가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상한을 두지만 주유소 판매 가격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가 발표됐다고 바로 주유기 숫자가 깔끔하게 멈추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숫자 자체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리터당 1,713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는 물류 쪽에도 직접 닿고 있습니다.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물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제품을 보내려던 수출업체들은 해상 운송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은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좀 늦는 문제가 아닙니다. 납기 계약, 보험 운임 재고, 생산 일정까지 줄줄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동 항로는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 민감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항로가 막히고 물류가 흔들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가 하락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강동구도 약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동구까지 약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건 하락 흐름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번지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초고가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목이 참 복잡합니다.
가격은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세금 이슈 때문에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초고가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방침까지 공식화됐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금 심리 공급, 보유 부담이 서로 엉켜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전선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로 새 관세 부과가 이르면 7월 이전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호관세에 제동이 걸린 뒤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다시 압박 전선을 펼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이 고개를 든 셈입니다. 생활 물가와 관련된 담합적발 소식도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9곳이 삼겹살과 목심 등 납품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총 3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돼지고기 그것도 삼겹살과 목심은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는 숫자보다 기분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니 먹는 것까지 이러냐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9곳 삼겹살과 목심 사전 가격 합의 총 32억 원 규모의 과징금, 핵심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증시도 긴장 상태입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선물 옵션 만기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꺾인 코스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로 올랐으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뛰면 외국인 수급 기업 비용 물가 부담 투자 심리까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물 옵션 만기 영향까지 겹쳤으니 시장이 편안할 리가 없죠. 지금은 지수가 어디까지 가느냐보다 변동성을 누가 어떻게 견디느냐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구간입니다. 스포츠 뉴스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WBC 8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는 3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주말 아침부터 심장이 바빠지는 일정이죠. 탈락 위기였던 미국도 이탈리아의 승리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이 문장만 봐도 이번 대회의 흐름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보입니다. 한국은 극적으로 올라갔고 미국도 탈락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알람 맞춰야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덜 춥겠고 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손이 시릴 수 있는데 낮에는 생각보다 포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너무 가볍게 가기도 애매하고 너무 두껍게 입기도 애매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뉴스는 크게 세 갈래로 읽힙니다. 국내에서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시행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고 정치권은 여야 모두 강하게 충돌하면서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란과 미국의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상 공격 확대 전략 비축유 방출 국제유가 급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와 물류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세 담합 코스피 야구 날씨까지 하루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 아침부터 머리가 바쁜 날이죠.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의 흐름을 잡아두면 각각의 뉴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분위기로 연결된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뉴스 가운데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느껴지셨나요? 법 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과 재판소원법 시행 초기 혼란 가능성인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인지 오세훈 시장의 공천 신청 보류와 여론조사 흐름인지 아니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초강경 메시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몽성은 내일도 복잡한 뉴스 어렵지 않게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살짝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겠습니다.